청취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결혼 생활이 몇 년 지나면 처음처럼 뜨겁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랑은 점차 의리와 책임감으로 대체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가정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다소 지루한 결혼 생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 식어버린 관계에 점차 익숙해질 무렵 8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감정을 되살리자며 5성급 호텔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낭만 뒤에 자신의 아내를 거래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그가 쳐놓은 잔인한 덫과 혐오스러운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바로 그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룻밤만 참아주면 내가 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 라는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죠.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의 달콤함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놀랐지? 남편, 박민준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뒤에서 저를 안으며 제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신라호텔 최고층 VIP 룸의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발 아래로 도시의 야경이 은하수처럼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늘 일과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무뚝뚝한 남편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일찍 퇴근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을 사왔고 로맨틱한 하룻밤을 보내며 감정을 되살리고 싶다며 이미 방을 예약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오늘 왜 그러세요? 민준 씨는 제 몸을 돌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내 곁에 이렇게 멋진 아내가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 오늘 밤은 모든 걸 잊자. 오직 당신과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는 한마디 한마디 꿀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나의 말없는 희생을 그가 알아주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방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와인, 향초, 감미로운 음악, 모든 것이 꿈처럼 완벽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 씨는 갑자기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걸 깜빡했다며 말했습니다. 아차, 내가 정신이 없었네. 당신은 여기서 먼저 씻고 쉬고 있어. 로비 아래 편의점에서 물건 좀 사서 바로 올라올게. 그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나 기다릴 거지?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른 다녀와요. 민준 씨는 서둘러 재킷을 걸치고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저에게는 고요하고 로맨틱한 공간만 남았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치 연애 초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 먼저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실크 목욕 가운을 걸치고 욕실에서 막 나왔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민준 씨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왔어요? 왜 이렇게 빨라요? 저는 기쁘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땅딸막한 몸집의 대머리인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고 미소는 번들거렸으며 음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분은 남편 회사의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저는 더듬거리며 목욕 가운을 단단히 여몄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김 회장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몸을 비집고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지은 씨, 순진한 척할 필요 없어. 그가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이 전부 다 얘기해놨어. 아주 말이 잘 통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군. 과연 아름다워. 저는 경악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얘기해놨다고?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 단어들과 남편의 의심스러운 실종이 합쳐지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되살리기 위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덫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직접 쳐놓은 덫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있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구명 튜브를 잡은 것처럼 황급히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오해이기를 바라면서요. 여보, 민준 씨, 어디 있어요? 왜 회장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명이 아닌 1시간 전의 다정함과는 완전히 다른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지은 씨,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수화기 넘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담담했습니다. 충격받을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나한테 유일한 기회야. 김 회장님이 약속했어. 당신이 하룻밤만 회장님을 모시면 내일 난 부사장으로 임명될 거야. 조금만 희생해줘. 우리 가족의 미래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야. 착하게 말 들어.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하는 길고 건조하며 잔인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호화로운 호텔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몸은 실크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었지만 영혼은 벌거벗겨진 채 가혹한 진실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늙은 상사, 김 회장은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번진 음흉한 미소는 점점 더 역겨워졌습니다. 그는 아마 저의 붕괴, 덫에 걸린 사냥감의 공황 상태를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하룻밤만 참아주면 내가 승진할 수 있어. 민준 씨의 전화 속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다정하고 로맨틱했던 그 남자, 내가 최고의 아내라고 말했던 그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명예를 위해 아내를 팔아넘기는 악마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주저앉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손이 우연히 깨진 휴대폰 조각에 닿았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손가락을 베어 붉은 피 한 방울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육체적 고통은 제 심장을 찢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의 혼란스러운 와중에 기억이 강물처럼 거슬러 올라가 갑자기 저를 8년 전으로, 제가 그 남자에게 제 모든 믿음과 미래를 걸었던 그날로 데려갔습니다. 8년 전, 저는 그저 부엌 한 구석에서 맴도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지은 23살의 나이에 명문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적과 날카로운 분석 능력 덕분에 저는 2개의 대형 외국계 투자 회사로부터 동기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초봉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때 제 미래는 약속으로 가득 찬 끝없이 넓은 길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다지 잘생기지도 대단한 집안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저를 반하게 만든 진실함, 진취적인 의지,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지혜, 똑똑하고 날카로운 점 때문에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예쁘기만 한 여자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맨주먹으로 함께 사업을 일굴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 동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자존심 강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야망에 찬 사랑을 했습니다. 그가 제게 청혼했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아내가 되어줘. 네가 얼마나 재능 있고 내 앞에 얼마나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지 알아. 하지만 난 이기적이야. 널 나 혼자만 갖고 싶어. 나에게 와줘. 우리는 한 팀이 될 거야. 당신은 두뇌가 되고 나는 날개가 될게. 함께라면 아주 높이, 아주 멀리 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는 황금 같은 기회들을 거절하고 저만의 경력을 포기한 채 그의 뒤에서 조용한 두뇌가 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어디에도 취직하지 않고 제 모든 시간과 지혜를 민준 씨를 돕는 데 쏟았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낮에는 현명한 아내로서 식사와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온 가족이 잠들었을 때 저는 진정한 경영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시장을 연구하고 경쟁사를 분석하며 숫자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계획된 제안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큰 프로젝트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민준 씨의 회사는 중요한 계약을 경쟁사에게 뺏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거의 포기 상태였지만 제가 사흘 밤을 꼬박 세워 경쟁사의 약점을 분석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논리와 설득력 있는 숫자로 가득 찬 5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그 제안서를 회의에 가져갔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고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민준 씨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의 행운의 부적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해내지 못했을 거야. 저는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제 희생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 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거치며 저는 민준 씨의 모든 성공 뒤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담한 마케팅 계획, 영리한 고객 접근 전략, 정확한 재무 분석, 이 모든 것이 제 머리와 손에서 나왔습니다. 평범한 영업사원이던 민준 씨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팀장, 그리고 과장, 그리고 마침내 제가 반년 동안 연구하고 구축한 대형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둔 후 그는 공식적으로 영업부장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임명장을 받은 날 그는 제게 약속했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줘. 몇 년만 더 지나서 내 자리가 안정되면 당신이 밖에서 자신만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해줄게.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당신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력과 명예가 진실한 남자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괴물로 서서히 바꾸는 독약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달콤했던 과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는 차가운 호텔방에 잔인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늙은 상사는 여전히 거기에 서서 사냥감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민준 씨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압박에 의해 서서히 침식된 긴 과정이었고 그 가장 큰 압박을 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겉보기에는 온화한 여성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실용주의와 지위 및 체면에 대한 끔찍한 집착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욕하거나 때린 적은 없었지만 훨씬 더 무서운 무기, 즉 비교와
은근한 비난을 사용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숨막히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는 따뜻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늘 아들이 패배자가 되는 성과 보고회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엄마 친구 아들 소식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자세하게 업데이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거 아니? 내 친구 아들, 이 부장네 아들 말이야. 너랑 동갑인데 벌써 지점장으로 승진했다더라. 듣자 하니 월급이 수억 원이라던데 부모님께는 최근에 제네시스 G90도 사드렸대. 역시 남의 집 아들은 다르다니까. 그녀는 민준 씨 쪽을 힐끗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저 말없이 밥그릇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는 친척들이 놀러 왔을 때는 일부러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제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지 모르겠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부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빌빌대는지 모르겠네요. 남의 집 자식들은 쑥쑥 크는 걸 보면 속이 터진다니까요. 아마 아들 덕볼 팔자는 아닌가 봐요. 그녀의 모든 비교와 한탄은 민준 씨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보이지 않는 채찍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압박받고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그는 종종 이유 없이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고 그저 침묵하거나 길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압박은 단지 비교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날로 커져가는 물질적 요구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아파트는 너무 좁아. 내 친구들은 이제 다들 정원 딸린 단독주택에 산단 말이야. 당신도 어떻게든 분발해야지. 계속 이렇게 살면 남들이 비웃는다고. 이 아반떼는 너무 낡았잖아. 주말에 노인정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고급차 타고 오는데 나만 이 고물차 타고 가면 창피해 죽겠어. 그녀는 결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애둘러 말하는 그 말들의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민준 씨의 머릿속에 자신이 어머니와 아내에게 걸맞은 삶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효자이자 무능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겨냥한 최종 목표는 바로 부사장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것은 단순한 직위가 아니라 성공의 상징이었고 친구들과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매 시간 그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요즘 너를 무척 아끼시는 것 같더라. 기회를 잘 잡아야지. 저 부사장 자리가 비어 있잖아. 네가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놈이 채갈 거야. 듣자 하니 기획팀 윤 과장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던데. 그놈은 말도 잘하고 아부도 잘하잖아. 네가 계속 이렇게 순진하고 정직하게만 굴면 손해만 볼 뿐이야, 아들아. 그 말들은 독약처럼 서서히 민준 씨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부사장이라는 두 글자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나방처럼 일에 뛰어들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제 두뇌가 없자 그가 직접 쓴 제안서들은 얕고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실패했고 실패할 때마다 제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처럼 전심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제가 가정주부 생활에 안주하여 더 이상 진취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점차 원망과 거리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해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끔찍한 압박이 우리 사랑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부사장 자리를 얻기 위해,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인격을 팔아넘기는 일까지도요. 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늙은 상사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극한의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남편을 악마로 만들었어. 그렇다면 오늘 막다른 길에 몰린 여자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제 안의 모든 나약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된 행복에 잠겨 있던 조금 전의 서지은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늙은 상사를 보며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취하셨네요. 방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탈출할 길을 찾기 위해 시간을 끌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내숭에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방을 잘못 찾아? 박 부장이 나한테 방번호 문자로 보내줬는데. 자, 미인, 이제 그만 연기하지. 내 시간은 금이라고. 그는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와 크고 번쩍이는 금반지를 낀 투박한 손을 제 쪽으로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더 명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정확히 어떻게 나를 팔아넘겼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비극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싹트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다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일주일 전 그 운명적인 저녁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저녁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멋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헐거웠으며 얼굴은 초췌하고 멍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것은 즐거움의 냄새가 아니라 좌절과 실패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지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걱정되어 달려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쉬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망했어. 전부 다 망해버렸다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천천히 말해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부부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마도 제 다정함이 그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나 봅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변생태 신도시 건설 제안서, 그거 거절당했어. 그는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얼마나 많은 밤을 세워가며 완성했는데. 그런데 고작 몇 가지 시시한 이유로 그냥 던져버렸어. 나졌어. 기획팀 윤 과장이 이겼다고. 부사장 자리는 틀림없이 그놈 차지가 될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제안서. 저는 그 제안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회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민준 씨가 그토록 갈망하던 부사장 자리를 결정짓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제 도움 없이 혼자서 쓴 제안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아내에게 기댄다는 자격지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떨리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 졌으면 다음에 이기면 되죠. 한 번 실패했을 뿐이잖아요. 낙담하지 말아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절망적이면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불길한 희망의 빛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기회가 하나 더 있어.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아직 하나 더 있다고. 무슨 방법인데요?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안서가 거절당한 후에 김 회장님이 나를 따로 방으로 불렀어. 회장님은 여전히 나를 아끼고 내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셨어. 이 계약을 살릴 방법이 아직 하나 있다고 하셨지. 그는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이 말하길 이번 파트너는 대기업이라 개인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데 이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능력뿐만 아니라 약간의 성의도 필요하다고 하셨어. 성의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의가 무슨 뜻이에요? 민준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서울 정도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시는데 나에게 아주 아름답고 사교적인 아내가 있다는 말을 들었대. 만약 당신이나 대신 파트너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자의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설득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어. 이때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겨운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어디서? 그리고 왜 하필 나여야 하죠? 민준 씨는 다시 제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저녁 식사나 커피 한 잔 정도일 거야. 회장님 말로는 여자들에게는 우리 남자들에게 없는 장점이 있대. 당신이 내 경력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희생해 준다면 이 계약뿐만 아니라 부사장 자리도 확실히 내 것이 될 거라고 하셨어. 희생, 그 두 단어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희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희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남자, 제가 한때 믿었던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제 몸을 이용하라고 넌지시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민준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직 내 남편 맞아요? 저의 격렬한 반응은 그의 예상 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 난 그냥 회장님 말씀을 전한 것뿐이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보려고 한 거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을 시키겠어.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방금 내가 한 말은 잊어줘. 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당신을 바꾸지 않아. 그는 저를 품에 꼭 안았지만 저는 전혀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냉기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떠보기 연기였습니다. 그는 돌을 던져 길을 떠보았고 제가 격렬하게 반응하자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어두운 생각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떠보기가 실패한 밤 이후 민준 씨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짜증내거나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고 세심해졌습니다. 그는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고 제게 작은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과하며 자신을 나쁜 남편이라고 자책하고 저를 너무 고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깊이 생각해봤어.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 부사장 자리 이제 필요 없어. 명예라는 건 결국 뜬구름 같은 거야. 당신과 가족이 곁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 이제부터는 절대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을게. 시어머니 최 여사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화해졌고
자주 제 건강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우리가 큰 인물 부인이 될 팔자는 아닌가 보지.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 모자의 180도 바뀐 태도에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갈망하는 아내이자 여자의 마음은 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번 실패가 남편을 정신 차리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라고요. 저는 그의 회개를 믿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연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를 훨씬 더 끔찍한 덫으로 몰아넣기 위해 더 공들여지고 정교하게 준비된 연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짓된 달콤함 속에서 산 후 민준 씨는 저를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로맨틱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지은아, 신라 호텔에 VIP 룸을 예약했어. 우리 부부가 제대로 된 둘만의 공간을 가진 지 너무 오래됐잖아. 오늘 밤은 아이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자. 당신과 온전히 하룻밤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싶어. 응? 제가 어떻게 그런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가고 제 하늘이 다시 맑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준비했고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고르고 화려하게 화장했습니다. 저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남편의 차를 타고 그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지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희생자인 연극이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거짓이었고 그의 다정함도 거짓이었으며 그가 보여준 사랑 역시 잔인할 정도로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제 믿음과 사랑을 미끼로 삼아 저를 이 방으로 데려와 그가 갈망하는 헛된 명예를 위해 저를 악마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벨벳 커튼이 내려지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분노로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늙은 상사를 보았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해친 자들에게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약한 서지은이 아니었습니다. 터르스 배신당했을 때 울기만 하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구석에 몰린 맹수였고 생존 본능이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강연 구석에 몰린 배신당했을 때 울기만 하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거나 무모하게 저항하는 것은 늙은 상사를 더 흥분시킬 뿐이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머리, 지금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사용해서 이 혐오스러운 덫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김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번진 음흉한 미소는 정말 역겨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 자신도 메스꺼움을 느끼는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놀랐잖아요. 저는 수줍고 부끄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제가 준비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제 연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멈춰서서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단지 흥미를 더하기 위해 약간의 내숭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박 부장이 당신과 나 모두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나 보지. 그는 껄껄 웃으며 느끼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할 필요 없어, 미인.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나를 매료시키니까. 그는 말하며 제 어깨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교묘하게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 회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뭐든지
천천히 해야 더 재미있지 않겠어요? 저는 시간을 끌며 말했습니다. 제 머리는 계획을 짜기 위해 최고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와인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첫 만남을 기념하는 술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당연히 좋고 말고. 난 당신처럼 똑똑하고 말 잘 통하는 여자가 좋아. 그는 말하며 소파 쪽으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시중을 기다리는 왕처럼요. 저는 미니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정문은 그가 닫았고 아마 잠갔을 겁니다. 발코니는 너무 높아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남은 곳은 단 하나, 화장실뿐이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있는 욕실 문을 보았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병을 들고 일부러 제 목욕 가운에 조금 흘렸습니다. 어머나, 이런. 저는 작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너무 칠칠치 못해서 옷을 다 버렸네요. 김 회장은 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벗을 텐데.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척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장실 가서 이 얼룩 좀 닦아야겠어요. 저희 여자들은 중요한 분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거든요. 5분만 주세요. 금방 나올게요. 저는 애교 섞인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의 자만심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관대한 척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5분 주지.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하고 서둘러 욕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거나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찰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와인을 따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욕실 문 손잡이에 닿았을 때 저는 안도감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문의 등을 기대고 온몸에 힘이 빠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안전하다. 일단은 안전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와 김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계집애가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거기서 계속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언제든 광기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직원을 불러 문을 부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절망적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 수진이는 저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낭만적이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날카로우며 지극히 이성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진이에게 전화해야 해. 그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또 소리가 울릴 때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광적으로 변했습니다. 문 열라고 했지. 안 열면 내가 사람 불러서 문 부수고 들어갈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김 회장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수진이는 제 말을 한마디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저는 약간 불안했지만 그녀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다운 두뇌가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마침내 약간 잠긴 듯한 수진이의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나 좀 구해줘.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진정해. 어디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제 목소리에서 심각성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울음을 참으며 수진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되살리자는 연극, 늙은 상사, 민준 씨의 잔인한 전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갇혀 있다는 사실까지. 밖에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수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당황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하는 대신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내 말 잘 들어. 넌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아니면 그 두 놈들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수진이의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두려움마저 잊었습니다. 그래, 난 그냥 빠져나가고 싶은 게 아니야. 복수하고 싶어. 내 인격을 짓밟은 자들이 무릎 꿇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나,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제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좋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지금 경찰에 전화할 필요 없어. 경찰에 전화하면 넌 영원히 이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야. 그들이 와서 진술서를 받고 결국 모든 건 돈과 권력에 묻히게 될 거야. 넌 피해자에서 사냥꾼으로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쥔 사람으로 변해야 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머리로 물었습니다. 아주 간단해. 수진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야. 그 늙은 상사, 이름이 김 회장이라고 했지? 대기업 회장이라면 분명히 가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난 100% 장담하는데 그의 아내는 평범한 여자가 아닐 거야. 그녀야말로 지금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의 아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말은 그분께 전화하라는 거야? 정확해.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그것도 이렇게 비열한 수법을 써서 바람 피우는 걸 용납할 수 있는 여자는 없어. 특히 지위와 권력이 있는 여자들은 더 그렇지. 그녀는 자기 남편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 남편에게 아내를 바친 그놈은 더더욱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경찰보다 더 깔끔하고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충분한 지혜, 권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 넌 그냥 그녀에게 명분과 증거만 주면 돼. 그러면 그녀가 널 대신해서 모든 걸 해줄 거야. 수진이의 분석은 제 마음속의 안개를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혼자 싸우는 대신 더 큰 폭풍을 빌려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 되잖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분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겠어? 섬단이 팬분에서 난과 반퇴, 함당에서 퇴. 저는 물었습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너무 간단하지. 수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회장이잖아. 그의 가족 정보는 분명히 인터넷에 있을 거야. 김 회장 부인, 대형그룹 사모님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볼게. 분명히 나올 거야. 진정하고 잠시만 기다려. 수진이의 말은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벽한 복수 계획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지은아, 찾았어. 수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작게 외쳤습니다.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그분께 전화할 때 아주 침착하고 신뢰감 있게 보여야 해. 사실대로 말하고 호텔 위치를 보내줘. 나머지는 배신당한 여자의 분노에 맡겨. 오늘 밤은 아주 기억에 남는 밤이 될 거라고 믿어. 저는 전화를 끊고
화면에 뜬 번호를 보며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을 바꿀 전화, 모든 것을 바꿀 전화가 될 것입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김 회장이 누군가와 전화하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호텔 직원에게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싸움, 저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김 회장의 분노에 찬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프런트 데스크죠? 당장 2501호로 올라와요. 내 친구가 화장실에 갇혔다고. 예비 열쇠 가지고 와요. 빨리. 그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의 종소리처럼 저에게 즉시 행동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으로 저는 단호하게 그 사모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고 느리게 울렸고 또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가슴을 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의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그녀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여우 같은 여자로 여길까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마침내 수화기 저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약간 권위가 있었으며 평범한 가정주부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날카롭고 경험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김 회장님 부하 직원인 박민준 부장의 아내입니다.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후 사모님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 부장 아내라고? 나한테 무슨 일로 전화했지? 난 이 시간에 남편 부하 직원의 아내와 통화하는 습관이 없는데 그녀의 차갑고 거리감 있는 태도에 저는 약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모님, 이 전화가 매우 갑작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아주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모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 회장님이 그분이 저를 욕보이려고 하세요.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어디야? 사모님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라호텔 2501호에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말하자 수화기 저편에서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신라호텔 2501호. 사모님처럼 똑똑한 여성이라면 즉시 문제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남편과 함께 호텔에 있다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해명했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가 저를 여기로 속여서 데려왔어요. 감정을 되살리자고 말했지만 그는 떠나버렸고 사모님의 남편인 김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문 밖에서 제가 숨어있는 화장실 문을 부수라고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제발 사모님,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저는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피해자의 나약함과 공황 상태가 어떤 이성적인 말보다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사모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갈등하고 분석하고 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권력 있고 바람기 많은 남자의 아내로 사는 동안 그녀는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네, 남편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제가 하룻밤만 회장님을 모시면 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민준 씨의 잔인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부사장이라고? 흥. 사모님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에는 경멸과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비열한 남자들이군. 헛된 직함 하나 때문에 자기 아내까지 팔아넘기다니. 잘 됐네. 그 말을 듣자 저는 그녀가 저를 믿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신당한 여자의 분노. 특히 이런 비열한 음모에 의해 배신당한 여자의 분노에 불이 붙었습니다. 진정하고 거기 그대로 있어. 문 꼭 잠그고 사모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마치 여장군처럼 권위 있고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거기로 갈게. 그리고 걱정 마. 혼자 가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사모님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배신당한 사람은 너 하나만이 아니니까. 난 널 구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내 남편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 거지.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위치를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호텔 보안팀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동맹이 생겼습니다. 뜻밖의 동맹이었지만 아주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배신당한 두 여자의 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폭풍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차가운 욕실에서 구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 다른 곳, 저희 집 아파트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잔인한 전화를 마치고 제게 마지막 판결을 내린 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약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됐어?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어머니, 다 잘 됐어요. 김 회장님은 분명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회장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 했어요. 회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밤만 잘 넘기면 내일 저는 분명히 임명장을 받게 될 거라고요.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제사상 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드디어 제 아들이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님이 도우셨군요. 정말 조상님이 도우셨어요. 그녀는 민준 씨에게 돌아서서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남자는 이래야지.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것을 얻을 줄 알아야 해. 아내는 얼마든지 있어. 나중에 부사장 되면 걔보다 더 젊고 예쁜 아내를 몇 명이라도 얻을 수 있어. 중요한 건 경력과 지위를 손에 넣는 거야. 알겠니? 그녀의 말에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인격은 아들의 헛된 명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표정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그녀는 제 아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것도 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알아.
최 여사가 서둘러 달랬습니다. 엄마는 다 이해해. 내 아들은 정이 많은 아이니까. 뭐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우린 좋은 소식만 기다리면 돼. 내가 조상님들께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향이나 피워야겠다. 그리고 제가 두려움과 굴욕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집에서는 그들 모자가 기쁨과 기대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이미 성대한 축하 파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친척들과 나이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해주려고. 우리 민준이 말이야, 곧 부사장으로 승진한대. 맞아, 걔가 똑똑하고 상사한테 예쁨 받아서 발탁됐지. 내일 공식 발표 나면 내가 한턱 크게 쏠게. 그녀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자랑 전화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또 다른 칼날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척했지만 다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는 김 회장으로부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부사장 자리가 확실히 그의 손에 들어왔다는 확인 전화를요. 그는 아마 저에 대해서도 약간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거대한 야망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지은이는 착하고 약하니까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받아들일 거라고,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녀는 그의 희생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자존심이 끝까지 짓밟힌 여자의 저항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민준 씨의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길어지는 침묵에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즐거우셔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시나 보네. 최 여사는 아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위로했습니다. 진정해라, 아들아. 큰일은 서두르면 안 되는 법이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콤한 과일은 항상 마지막에 오는 법이란다. 그들은 신라 호텔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곧 받게 될 열매가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쓰디쓴 열매라는 것을, 굴욕과 수치 속에서 삼켜야 할 쓰디쓴 열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참이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욕실 안에서 나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밖의 모든 움직임에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김 회장의 위협적인 목소리는 멈췄고 대신 호텔 보안팀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가 그들에게 거만하게 명령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들 일 처리 이따위로 할 거야? 내가 전화한 지 15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기어 올라와? 열쇠는 어딨어? 나한테 줘. 마스터키 꾸러미의 짤랑거리는 소리. 금속 도구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심장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사모님, 그분이 제때 오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야수의 분노를 혼자 감당해야 할까? 1초가 1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물쇠가 부서지기 직전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나와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쾅! VIP룸의 정문이 엄청난 힘에 의해 부서져 열렸다. 그것은 열쇠로 열린 것이 아니라 전문팀에 의해 파괴된 것이었다. 김 회장은 놀라움과 두려움의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는 보안팀이거나 최악의 경우 아내가 종종 골치 아픈 자들을 다룰 때 쓰는 조폭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들어온 사람들은 문신을 한 덩치들이 아니었다.
선두에는 사모님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날카로운 눈빛은 남편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뒤에는 제복을 입은 서너 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고 손에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호텔 보안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당신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내가 여기 없으면 당신이 벌이는 이 멋진 연극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보. 사모님이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5성급 호텔 욕실 문을 부수려고요. 당신이 창피하지 않다면 내가 대신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김 회장은 아내를 보고 다시 경찰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극도의 공포로 변했다. 그는 더듬거렸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경찰까지 부른 거야? 이건 그냥 오해야. 오해라고? 사모님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또각 단호하고 권유 있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욕실로 직진했다. 그녀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서지은 씨, 맞죠? 문 여세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정말로 안전해졌다고 믿을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열고 밖으로 나갔다. 헝클어진 목욕 가운, 헝클어진 머리, 붉게 충혈된 눈에 비참한 내 모습을 본 사모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눈에 잠시 동정심이 스쳤다. 그녀는 휙 돌아서서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 회장을 보았다.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것 좀 봐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소란 피우는 사람이에요? 김 회장, 나이가 들어서도 그 변태 같은 버릇을 못 버렸군요. 내가 눈뜬장님인 줄 알아요? 밖에서 여우 같은 것들이랑 몰래 만나는 거 내가 눈 감아줬어요. 하지만 이번엔 선을 넘었어. 감히 부하 직원의 아내까지 해치려고 비열한 짓을 해? 당신 아직 인간이긴 해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한마디 한마디 채찍질하듯 쏘아붙였다. 김 회장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 경찰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나를 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파출소 경찰입니다. 저희는 사모님으로부터 이곳에서 성추행 및 불법 감금의 징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나는 김 회장을 보고 남편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난 열린 문 쪽을 보았다. 경찰관님들. 나는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분명하고 단호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성추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이고 더러운 거래입니다. 그리고 주모자는 여기 김 회장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내 말은 방 한가운데서 터진 또 다른 폭탄과 같았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쏟아졌고 다음으로 불릴 이름을 기다렸다. 사모님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단정한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다른 사람이 또 있다고? 누구지? 그녀가 탐색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같은 처지의 노인 여자로서 공감 가득한 시선이었다. 사모님, 진짜 주모자. 이 모든 덫을 계획한 사람은 바로 제 남편. 그룹 영업부장 박민준입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사모님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더욱 타올랐다. 바람기 많은 남편은 용서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부하 직원에게 이용당하고 자신의 남편을 비열한 음모에 끌어들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자식, 그녀는 이를 갈며 두 손을 굳게 쥐었다. 잘 됐네. 감히 나까지 갖고 놀아? 경찰팀장은 그 말을 듣고 부하에게 명령했다. 김순경,
즉시 박민준이라는 대상의 주소로 가서 본서로 소환하여 조사하도록. 알겠습니다. 경찰관은 대답하고 신속하게 자리를 떴다. 김 회장은 민준의 이름이 나온 것을 듣고 마치 핑계거리를 찾은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황급히 나를 손가락질하며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그놈이야. 박민준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자기 아내가 저를 아주 존경해서 저와 가까워질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도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놈한테 속았다고요. 그의 서투른 변명은 사모님의 경멸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피해자라고. 그녀는 비웃었다. 당신 몸에 그 음탕한 피가 흐르지 않았다면 누가 당신을 속일 수 있었겠어요? 입 다물어요. 모든 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죠. 나와 김 회장은 상세한 진술을 위해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신고자이자 관련자인 사모님도 함께 호텔을 막 떠났을 때 나는 목욕 가운 주머니에 휴대폰이 여전히 있는 것을 깨달았다. 열어보니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다. 나 괜찮아. 모든 게 해결됐어. 정말 고마워. 그 메시지를 보며 내 마음속에는 무한한 감사함이 차올랐다. 만약 수진이의 날카롭고 시의적절한 조언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지금 이렇게 침착하고 안전하게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우리 집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기쁨과 기대감이 넘치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 그녀는 거실을 서성였고 얼굴은 환했으며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부사장님이라니. 세상에, 드디어 이 집안이 빛을 보게 되는구나. 그녀는 성대한 축하 파티를 위한 손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골에 있는 친척들에게까지 전화해서 곧 있을 좋은 소식을 미리 자랑했. 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도 못지않게 초조했. 그는 5분마다 한 번씩 휴대폰을 쳐다보며 김 회장으로부터의 메시지나 전화를 기다렸다. 그는 김 회장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해서 박 부장, 아주 잘했어. 내일 회사로 와서 임명장 받게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 아내가 돌아왔나 보네. 민준이 소리치며 서둘러 문을 열러 달려갔다. 최 여사도 기뻐하며 뒤따랐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그들 모자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굳어버렸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었고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여왕 같은 풍채의 사모님, 김 회장의 부인이 서 있었다. 최 여사와 민주는 얼어붙었다. 경찰, 무슨 일이시죠? 최 여사가 더듬거리며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그는 벌벌 떨었다. 경찰관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저희는 파출소 경찰입니다. 당신이 박민준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중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기 위해 본서로 소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중대한 사건이요? 무슨 사건입니까?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발뺌하며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다. 이때 사모님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저항을 짓누를 만큼의 무게가 있었다. 박 부장, 그냥 따라가는 게 좋을 거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 텐데. 당신 아내 서지은 씨도 지금 경찰서에 있어. 당신과 대질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내 이름이 나오자 민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다. 최 여사는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울부짖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요. 누군가 모함한 거야. 틀림없이 그재수 없는 며느리년 짓이야. 걔가 우리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녀는 익숙한 억지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과 사모님 같은 권력 있는 여성 앞에서 그녀의 연기는 지극히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경찰관은 그저 차갑게 말했다. 아주머니, 저희는 법에 따라 일합니다. 계속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시면 저희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여사는 할 말을 잃고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비참한 모습으로 두 경찰관에게 끌려갔다. 가기 전에 그는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의 맹목적인 감싸기와 압박이 자신을 이 죄악의 길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경찰차 문이 쾅 닫히며 그들 모자의 모든 희망과 환상을 싣고 떠났다. 부사장 자리에 대한 기대감은 굴욕적이고 처참한 비극으로 변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이었다. 쓰라린 대질 신문과 가혹한 진실이 벗겨지는 밤이 파출소의 취조실은 밤이 되자 춥고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따뜻함이라고는 없는 하얀 형광등 불빛이 똑바로 아래를 비추며 방 안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고 가혹하게 만들었다. 그 빛은 긴장된 얼굴들을 비추었고 각자는 각자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사모님이 계셨. 그녀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턱을 살짝 든 채였다. 하지만 명품 핸드백 위에 놓인 그녀의 깍지 낀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어 내면에서 들끓는 폭풍을 드러내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두 명의 죄인, 내 남편 박민준과 그의 늙은 상사 김 회장이 있었다. 그들은 감히 가까이 앉지 못하고 각자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마치 같은 우리에 갇힌 두 마리의 야수처럼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 둘 다 고개를 숙이고 형광등 불빛과 특히 자신들이 배신한 두 여자의 시선을 피했다. 대질신문이 시작되었다. 아까 호텔에 있었던 수사팀장이 주재자리에 앉았다. 그의 모습에서는 노련함이 묻어났고 눈빛은 엄숙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놓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하며 짙게 깔린 분위기를 깨뜨렸. 김 회장님, 박민준 씨, 두 분 모두 서지은 씨의 초기 진술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 회장님부터 시작하시죠. 김 회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 늙은 여우는 현장에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관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큰 오해입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고 신뢰감 있게 보이려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와 민준이 그리고 서지은 씨는 저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오늘 밤 저희는 단지 사적인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났을 뿐입니다. 박 부장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가게 되어서 제가 서지은 씨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강요나 감금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당황해서 제 아내에게 전화한 것은 아마도 이 관계가 드러날까봐 너무 두려워서였을 겁니다. 저를 부른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교활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위협과 함께 이 뻔뻔한 연극에 동참해서 함께 죄를 벗어나자는 신호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보다 그의 거짓된 얼굴을 100만 배는 더 벗기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사모님은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비웃음은 경멸과 비아냥으로 가득했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소름 돋게 했다.
자발적이었다고 그녀가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김 회장, 당신에게 염치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나요? 거울이라도 빌려줘서 당신 꼴 좀 보게 해줄까요? 거의 60살이나 먹은 남자가 배는 나오고 머리는 벗겨지고 온몸에서는 술과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렇게 젊고 아름답고 교양 있는 아가씨가 당신과 자발적으로 감정을 나누고 호텔방에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그 거짓되고 역겨운 말로 저와 경찰관님들의 귀를 더럽히지 마세요. 사모님의 말은 찬물이 아니라 황산을 김 회장의 얼굴에 쏟아붓는 것과 같았다. 그의 모든 변명과 거짓된 자신감은 사라졌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는 아내에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수사팀장은 이때 차갑게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럼 당신, 박민준 씨, 당신은 아내를 감정을 되살린다는 이유로 호텔에 데려간 다음 상사가 방에 들어가도록 자리를 비워준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준은 깜짝 놀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는 나를 힐끗 보고 다시 어머니를 힐끗 보았다. 함께 소환되어 방구석에 넉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 여사를.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거짓말을 찾으려 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목소리는 약하고 비참했다. 저와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기에 갔습니다. 그 후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은 아마도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회장님도 파트너를 만나러 거기에 오셨을 거예요. 저는 회장님이 제 아내의 방에 들어가신 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수사팀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우리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터무니없고 모순된 이야기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일이 끝난 후에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곧장 집으로 갔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화 통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경찰관은 압수된 민준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취조실의 정막 속에서 맑고 날카로운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바로 민준이 내게 건 운명의 전화통화 녹음이었다. 서지은 씨,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충격받을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나한테 유일한 기회야. 김 회장님이 약속했어. 당신이 하룻밤만 회장님을 모시면 내일 난 부사장으로 임명될 거야. 조금만 희생해줘. 우리 가족의 미래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야. 착하게 말 들어.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녹음이 끝나자 모든 거짓과 변명은 더없이 잔인하게 벗겨졌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애써 쌓아올린 위선적인 도덕극,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진취적인 아들에 대한 연극은 불과 몇십 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때 민준과 김 회장은 더 이상 저항할 기력이 없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사모님의 압박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모든 음모를 자백해야 했다. 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이 계획은 충동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그들이 논의하고 계획한 것이었다. 민준의 제안서가 거절당한 후 김 회장은 그의 절망과 맹목적인 야망을 보았다. 이 늙은 여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러운 제안을 넌지시 건넸. 처음에는 민준도 약간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압박과 부사장 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완벽한 감정 되살리기 연극을 꾸몄다. 민준은 나를 호텔로 속여 데려왔고 김 회장은 방을 미리 준비했다. 그들의 진술은 차갑고 상세했으며 탐욕스럽고 변태적인 한 명과 비겁하고 파렴치한 한 명, 두 악마의 얼굴을 드러냈다.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영혼에 끔찍한 어둠을 남겼다. 대질 신문이 끝나고 모든 자백이 진술서에 기록된 후 민준과 김 회장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되었다. 나는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사모님이 나를 불렀다. 서지은 씨, 잠시만 남아줄 수 있을까요? 따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운 거리감이 없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찾았다. 사모님은 캐모마일 차 2잔을 주문했다. 그녀는 복잡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미안해요. 그녀가 갑자기 말해서 나는 조금 놀랐다. 내 남편이 당신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해요. 내가 그의 진짜 모습을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잘못한 건 그들이에요. 저도 사모님께 감사해야 해요.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어젯밤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사모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수많은 피로와 실망이 담겨 있었다. 알아요? 그가 이런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고 비열하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난 이제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배신에 지친 여자의 눈에 결단과 잔인함이 서렸다. 그리고 그녀는 권력 있는 여성 사업가답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행동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김 회장의 개인 자산과 은행 계좌 전체에 대한 동결 요청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족 재산의 대부분은 그녀가 직접 일구고 관리한 것이었다. 김 회장은 사실상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였다. 그녀의 조치로 김 회장은 권력 있는 회장에서 순식간에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일반적인 법으로는 이런 범죄에 대해 남편과 민준이 가벼운 형벌,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여성의 인격을 짓밟은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재계와 법조계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최고의 변호사 팀을 고용했고 김 회장이 과거에 저지른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위와 권력을 가졌지만 도덕이 타락한 모든 자들에게 경고의 본보기가 되게 했다. 그리고 물론 감히 자신을 더러운 연극에 끌어들인 민준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와 그룹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박민준은 인격이 없고 출세를 위해 아내까지 팔아넘기는 자라는 메시지였다. 그를 고용하는 회사는 그녀의 적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가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권력 있고 분노에 찬 사모님 같은 여성에게 미움을 살바보는 아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민준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력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크든 작든 어떤 건설 회사도 감히 그를 채용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업계에서 철저히 배척당했다. 부사장을 꿈꾸던 야망 있는 부장에서 민준은 순식간에 실업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그의 미래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사모님의 분노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 그녀 남편의 경력뿐만 아니라 어리석게도 그 분노에 불을 지핀 자의 미래까지도.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앞으로 겪게 될 지옥 같은 나날의 시작에 불과했다. 인과응보는 빠르든 늦든 찾아오고 민준의 가족에게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다. 사모님의 분노는 쓰나미처럼 두 주모자를 침몰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대기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 재판은 거의 한 달 후에 열렸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사모님의 막강한 변호인단의 압력으로 판결은 신속하고 엄격하게 내려졌다. 김 회장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죄로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준은 공범 및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및 저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법의 심판은 사모님이 내린 사회적 심판만큼 무섭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의 가족의 삶은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졌다. 민준은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배척당했으며 하찮은 직원 자리조차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그는 야망 넘치는 부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갔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원래 회사에서 고위 간부에게 제공한 사택이었는데 그가 해고되자마자 즉시 회수되었다. 그들은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야 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과 환상은 잿더미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시어머니 최 여사로부터 왔다. 파출소에서의 운명적인 밤 이후 사랑하는 아들의 몰락과 자신이 일조한 연극의 잔인한 진실을 목격한 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굴욕감, 실망감, 그리고 죄책감에 그녀는 병을 얻었고 걷는 것이 힘들어졌으며 예전처럼 말도 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항상 자부심이 강하고 자랑하기 좋아했던 그녀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출하지 않았고 친구나 친척들을 만나지 않았다. 누군가 쳐다볼 때마다 그들이 자신의 가족의 비극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 모자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의 좁고 습한 단칸방을 빌려 이사해야 했다. 모든 호화로운 가구, 명품 옷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고 법원에 벌금을 내기 위해 팔아야 했다. 늘 편안하게만 살았던 민주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다. 그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맡긴 일을 걱정하고 생계를 위해 온갖 힘든 육체노동을 해야 했다. 그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도매시장에서 짐을 날랐다. 예전에 고왔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졌으며 멋지고 세련된 외모는 피로와 고통으로 대체되었다. 힘들고 고된 삶은 그에게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그 교훈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제 경우 재판이 끝난 후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아무런 분쟁도 없었다. 저는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1원의 배상금조차도. 저는 그저 그 유독한 결혼 생활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작고 아늑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휴식을 취하며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전 시댁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다시는 만나지 않을 두 평행선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러 나가셨다가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누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나가보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서 있었고 온몸은 흠뻑 젖었으며 옷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많이 마르고 검게 탔으며 눈은 퀭하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예전 부장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서서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며 마음속의 동요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다가 갑자기 제 앞과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는 제 슬리퍼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밖의 빗소리와 섞여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우리 둘만의 공간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를 증오했지만 지금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차마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저는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니, 그가 고개를 들고 붉게 충혈된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말해야 해. 전부 다 말해야 한다고.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난 쓰레기 같은 놈이야. 파렴치한 놈이라고. 명예의 눈이 멀었고 어머니의 압박에 비겁해졌어.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굴욕과 고통,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제 꿈을 꾼다고, 그 호텔방에서 저의 실망한 눈빛을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그 꿈은 수천 번의 욕설보다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꿈이 그를 괴롭히고 단 한순간도 평온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온 게 아니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번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말이야.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줄 수 있을까? 법의 처벌, 사회의 처벌보다 당신의 증오가 더 무서워. 그게 매일 나를 죽이고 있어. 지은아,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눈에서 진정한 후회와 고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삶이 그에게 너무나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준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모든 원한은 이비와 함께 흘려보내요. 돌아가서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잘 살아요. 제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지은아, 그는 몇 걸음 물러서서 마지막 사죄의 의미로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얀 빗속으로 쓸쓸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외롭고 비참한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가 빗속에 섞여 사라질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곧 열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유독한 결혼 생활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된 지 1년 후, 제 삶에는 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엌 한 구석에서 맴돌며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충격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게 해준 강력한 각성제였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용서는 단지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이미 산산조각 난 길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와 저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제 인생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지식과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썼던, 전 남편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던 사업 제안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정신적인 자식들을 잊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제 손으로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제안서를 다시 모으고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완성했습니다. 어머니와 몇몇 친한 친구들의 자금 도움으로 저는 제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전략 컨설팅 전문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고객을 찾고 제안서를 쓰고 이름 없는 행정 업무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열정과 강인한 의지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노력은 보상받았습니다. 저의 첫 몇몇 제안서가 파트너 회사들이 큰 계약을 따내는데 도움을 주었고 업계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명의 직원만 있던 작은 사무실이었던 제 컨설팅 회사 새벽 사이바이오케 은 빠르게 성장하여 신뢰받고 인기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남자의 등 뒤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제 재능과 지혜로 성공을 창출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가 수업에 등록했고 새로운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항상 제 곁에 있어준 어머니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 새로운 땅과 새로운 문화를 탐험했습니다. 모든 여행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제 영혼을 더욱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웃음, 마음속의 평온과 만족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요. 그리고 제가 연사로 초청된 한 창업 세미나에서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믿게 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재능 있는 건축가였고 성숙하며 깊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성공이나 외모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사람됨과 영혼을 보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판단 없이 단지 공감과 이해로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 곁에서 저는 평범한 여자로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것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저 자신으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더운 여름날 뒤에 시원한 바람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그는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반지로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해변에서 아늑하게 열렸고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행복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마침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 씨와 손을 잡고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폭풍을 겪었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웠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일어섰고 제 인생의 새벽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저는 여성의 가치가 곁에 남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용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느낀 점과 교훈,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마음에 쓰라리면서도 달콤하고 분노하면서도 통쾌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지은 씨의 여정은 거짓된 행복의 절정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 잿더미 속에서 화려한 불사조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게는 인간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 야망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과 같으며 동시에 폭풍 속에서도 자존감, 지혜, 그리고 인간의 반짝이는 빛을 반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듣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찰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삶을 살고 용기를 갖는데 도움이 될 귀중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야기의 초반부를 들으면서 우리 중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서지은 씨의 모습에서 자신의 일부를 보았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자신의 경력과 야망을 희생하며 뒤로 물러나는 아내, 며느리의 모습, 그 희생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여성의 희생을 칭송하며 그것을 천직이자 고귀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서지은 씨의 이야기는 값비싼 경종을 울립니다. 희생은 올바른 곳에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바쳐질 때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고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비극이 되고 우리 자신을 올가매고 자신을 잃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깊은 교훈은 누구를 위해서든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결혼은 동행이며 양쪽에서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녹여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서지은 씨는 민준 씨의 두뇌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심코 그가 둘 모두의 유일한 얼굴이 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지혜를 주었지만 자신을 지킬 것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지위, 자신만의 경력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닥쳤을 때 그녀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누구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당신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희생하되 크든 작든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지식을 쌓고 자신만의 경력을 쌓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굳건한 기반을 가질 때만이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운명에 떠밀리는 대신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은 우리가 가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할 때 가족과 자신을 보호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야기는 또한 인격과 동반되지 않은 야망의 무서운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시어머니 최 여사는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것, 즉 체면, 지위, 그리고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남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아들을 맹목적인 명예 경쟁으로 끊임없이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유독한 압박감으로 바꾸었고 아들의 머릿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만이 남자의 척도라는 왜곡된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나약함,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야망 때문에 지름길, 파렴치한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물이라도 도덕적으로 썩은 기초 위에 지어지면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가 갈망했던 부사장 자리는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인격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거래의 대가는 그의 인생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교훈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 위에 세워진 성공은 영원히 굴욕적인 승리일 뿐이며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음모의 어두운 조각들 속에서도 이야기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빛을 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정과 여성들 간의 연대의 힘입니다. 서지은 씨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차가운 욕실에 갇혔을 때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기적이 아니라 친한 친구의 날카롭고 이성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상투적인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지은 씨에게 반격할 무기, 전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를 선택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즐거울 때 곁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해졌을 때 가장 솔직한 조언을 해줄 만큼 냉철하고 용감한 친구를요. 좋은 친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항상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감히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지은 씨와 사모님 사이의 뜻밖의 연합은 가장 값진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두 여성. 한 명은 덫을 놓은 자의 아내, 다른 한 명은 사냥감의 아내. 그들은 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남자들의 배신이 그들을 같은 전선에 서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섰을 때 그들은 모든 쓰레기를 철저하고 잔혹하게 치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성들이 항상 서로의 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공평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성들 간의 단결,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지지는 비범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여성의 분노를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명의 똑똑한 여성이 힘을 합쳤을 때의 힘은 더더욱 얕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와 진정한 해피엔딩에 대해 다시 정의해 줍니다. 민준이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 때 서지은 씨는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돌아가기 위한 용서가 아니었고 사랑에 약한 아내의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위치에 선 사람의 용서였고 증오의 짐에서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용서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과거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경우의 용서는 잘못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음을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고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잠식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관대한 행동이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벽, 그녀의 행복한 결말은 그녀가 더 나은 다른 남자를 찾았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지만 그녀의 진정한 행복은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 과거의 파편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아 올린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컨설팅 회사 새벽은 그 재탄생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완전히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화려한 미래를 그려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행복은 길 끝에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길 그 자체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자신의 재능으로 기여하며 온전히 사랑받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 파트너인 지훈 씨는 그녀의 노력과 강인함에 대한 달콤한 보상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화려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에서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가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교훈은 바로 용서와 진정한 해피엔딩에 대한 재정의일 것입니다. 민준이 비참하게 무너져 용서를 구할 때 서지은 씨는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옛정에 얽매인 아내의 용서가 아니었고 사랑의 약한 마음의 나약함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선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증오를 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용서는 민준에게 주는 왕복 티켓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거의 역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자신을 위한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그녀는 잘못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영원히 인생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그것이 이미 지나간 이야기, 값비싼 교훈이었다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고 그 유령이 자신을 기다리는 앞날의 페이지들을 괴롭히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결정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해방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방에서 그녀의 새벽은 진정으로 빛났습니다. 서지은 씨의 완벽한 결말은 그녀가 운 좋게 더 나은 남자를 찾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행복이 실제로 그녀에게 찾아왔지만
그녀의 진정한 행복은 그녀가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깨달은 순간부터 싹 텄습니다. 그녀가 부서진 결혼 생활의 파편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요. 컨설팅 회사 새벽은 단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재탄생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기댈 어깨 없이도 완전히 스스로 굳건한 산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빛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행복이 길 끝에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우리가 여정 내내 우리 영혼의 보석을 스스로 깎고 다듬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열정으로 살고 재능으로 기여하며 계산 없이 온전히 사랑받는 길입니다. 새로운 인생 파트너인 지훈 씨는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인생에 합당한 선물과 같습니다. 그는 하늘을 그려준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손수 창조한 빛나는 하늘을 함께 바라보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펜을 빼앗아 당신을 위해 슬픈 장을 쓰게 두지 마십시오. 항상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지혜를 갈고 닦고 독립을 구축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친구와 동반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넘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항상 자신만의 새벽을 찾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은 씨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어떤 귀중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연을 아래 댓글로 공유하여 우리 모두가 이 좋은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처럼 깊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